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사람들을 보며 흔히들 파렴치하다고들 하시죠? 저도 그런 사람들에게 질릴 대로 질려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찌나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파렴치한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37살로 중견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39살로 유통회사 영업과장이었고요. 저희는 결혼 7년 차로 아이는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남편도 저도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한 것이 7년이란 세월이나 지났더라고요. 다행히 시댁에서도 임신에 관해서는 저희 뜻에 맡겨주셔서 자연스럽게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집안마다 하나씩 문제가 꼭 있듯 저희에게도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그건 바로 시댁 살림이 늘 빠듯하다는 것인데요. 시부는 은퇴했고 시모도 별다른 직업이란 가져본 적 없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하더군요. 하나뿐인 여동생인 시누이는 직업이 있긴 한데 돈을 어디에다 그렇게 쓰는지 얹혀 사는 시댁에 돈 한 푼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늘 돈 없다 말만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시댁엔 돈이 필요했고 그 뒷감당은 늘 저희 몫이었어요. 처음엔 지금만 도와주면 된다라는 말을 믿었고 그 후론 가족이 힘든데 좀 도와야 하지 않겠냐의 우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러려니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기도 했고 남편의 가족이면 제 가족이기도 하니 서로 돕고 살면 좋지라고 하며 생각하기로 한 것이었죠. 남편의 말처럼 좋은 게 좋은 것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 처음엔 남편이 시댁에 나가는 지출을 본인이 감당하는 듯 했습니다. 카드도 본인 카드를 주었고 용돈도 생활비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모자라면 자기의 용돈을 아껴 더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카드를 시댁에 주더라고요. 여보, 아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카드 내 카드 아니야? 맞아. 나도 카드 쓸 일이 있어서 내 카드 받아오고 대신 당신 카드 좀 줬어. 뭐?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었어야지. 아까 어머님이 내 카드 꺼내서 계산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그나저나 어머님이 카드 쓰는데 왜 문자는 안 오는 거야? 카드 쓰면 나한테 문자 와야 하잖아. 그거 당신 스트레스 받을까봐 내가 알림 설정 차단했어. 내 휴대전화 건드렸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나 기분 나빠지려고 해. 다 당신 생각해서 그랬어. 서로 스트레스 받을 건데 괜한 문자 받아서 뭐해. 그리고 돈 관리 내가 하잖아. 내가 알아서 엄마한테 적당한 손까지 쓰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내 카드 쓰다가 당신 카드 쓰려니까 부담스럽다면서 알아서 절약해서 쓰더라니까. 이렇게 말한 남편은 카드 사용 명세서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살펴보니 진짜 남편의 말대로 아들 카드를 쓸 때보단 지출 내역이 현저히 줄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상의도 없이 한 짓은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한동안 저희 사이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길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시모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제 손에 쥐어주며 용서를 구했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기분 나쁠 거란 생각도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 미안해. 나는 진짜 단순하게 돈 관리 같이 하니까 누구 카드를 주는 게 뭐가 중요한가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문자 알림 차단한 것도
당신한테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이 신경 쓸까 봐 당신 생각해서 그랬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화 좀 풀어. 당신 화내니까 내가 힘이 하나도 안 나. 굳이 줬던 카드까지 돌려받아 와서는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는데 더는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풀리기도 했고 더 화를 내면 저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알았어. 진짜 다시는 그러지 마. 돈 관리를 당신이 한다고 해도 내 카드까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적어도 나한테 말은 해줘야지. 당신이 이렇게 미안해하고 다신 그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 이런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할 것도 아니었고 곧장 이렇게 용서를 구했으니 저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때까진 남편을 믿었어요. 돈 관리를 믿고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긴 만큼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겠거니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친정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당시 20년 넘게 운영하시던 분식점이 있었는데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며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다달이 들어가는 월세도 그대로였고 재료비와 카드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있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부모님은 가게를 접어야 하나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은 그런 부모님이 너무 신경 쓰여 본인 일까지 줄여가며 부모님의 가게를 돕고 있었고요. 하지만 금전적으로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남동생이 부모님도 모르게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월세를 비롯해 한두 달만 버틸 수 있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본인은 이미 도움을 드렸고 부모님은 적금을 깨신다고 하시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시집을 왔다고 해도 저도 부모님의 자식인데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저에겐 아무 말씀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다 시댁엔 7년째 한결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었으니 부모님께 더욱더 죄송해지더라고요. 무심했던 제가 밉기도 했고요. 저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고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 통장으로 500만 원만 좀 보내줘. 뭐? 500만 원? 그 돈은 왜? 친정부모님 분식집이 좀 힘든가 봐. 그래서 좀 도와드리게. 나는 몰랐는데 이미 몇 달 전부터 동생은 부모님 돕고 있었더라고. 상황이 좀 많이 힘든지 부모님 노후 적금 깨시려고 한다고 하길래 그냥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제 상황을 모두 이해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난색을 비추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당신 친정에 쓸 돈 없어.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 적금 깨서 쓰시라고 그래. 아니, 그냥 분식점 문 닫으면 안 돼? 솔직히 요즘 애들이 동네 오래된 분식점에 가겠어? 근처에 큰 분식점 생겼으면 끝났다고 봐야지.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에는 쓸 돈이 없다니요. 지난 7년 동안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요. 거기에다 제 월급도 적은 돈이 아닌데 당장 돈 500만 원도 내어주지 못한다고 하니 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집에 돈 주기가 싫다는 거야? 아니면 돈 자체가 없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당신 친정에 쓸 돈이 없다는 거야. 갑자기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면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당신이랑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당장 돈 5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이때까지 번 돈은 다 어떻게 했길래 돈이 없대? 휴대전화 줘봐. 은행 어플 켜서 내놓으란 말이야. 심각한 분위기를 읽은 남편은 은행 앱을 켜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그간 내역들을 살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생활비와 용돈을 제외하고 남편에게 입금하면
남편은 그걸 또 고스란히 시댁으로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제 카드를 준 것도 모자라 제 월급 전체를 시댁에서 쓰고 있었던 것이었죠. 덕분에 제 돈은 하나도 없고 남은 건 남편 개인 통장에 본인 몫의 여윳돈 뿐이더라고요. 7년 동안 믿고 맡겼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니. 그 기분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치솟았습니다.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며.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큰소리 치더니 그 결과가 이거야? 당신 집으로 내 돈 다 퍼다 주는 거? 퍼다 준 게 아니라 그냥 좀 도움을 준 거지.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잖아. 이게 돕는 거야? 이건 그냥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 집 생활을 다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가족 돕는 거 좋다 이거야. 당신 가족한텐 내 월급 몽땅 다 주면서 우리 부모님이 힘들다는데 그깟 500만 원을 못 준다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 입은 폭주한 기관차처럼 다다다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고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더욱더 각오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은 결혼한 여자잖아. 결혼했으면 친정 챙길 돈으로 시댁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도 힘든데 당신 친정까지 어떻게 도와? 연애 3년, 결혼 생활 7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이 인간을 믿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죠. 어디 조선시대에서 왔니? 어디서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 돈 관리는 따로 해. 내 부모님은 내가 챙길 테니까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챙기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 통장에 있는 돈 내 통장으로 입금해! 당장!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순간만큼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당연히 남편도 제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고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돈을 입금시키더라고요. 그 후 저는 제가 말한 대로 돈 관리를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들어간 돈 전부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물론 과거에 쓴 돈도 다 정리해두었고요.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잠자코 제 뜻에 따라주던 남편도 본인이 점점 힘들어지자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제 월급으로 시댁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이젠 본인 돈으로 시댁 뒷바라지는 물론 본인 생활비, 거기에다 용돈까지 다 해결했어야 했으니까요. 사람 씀씀이가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시댁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으니 그 뒷감당이 힘들어지며 저를 원망하게 된 것이었죠. 여보, 우리 돈 관리 계속 따로 할 거야? 표정을 굳이 보지 않아도 목소리에서 불만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남편의 감정에 휘두르지 않고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 내가 말했지? 당신한테 이제 믿음이 없다고? 앞으로 2번 다시 당신한테 돈 맡기는 일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의 냉랭한 반응에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짜증을 가득 담아 화까지 내더라고요. 아이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내가 나가서 허튼 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쓴 돈이잖아. 부부끼리 정없이 이렇게 나올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겨우 가라앉혔던 분노가 다시 치솟더라고요. 먼저 네 집 내 집 나눈 사람이 누구인데 지금 와서 이딴 말을 하나 싶기도 했고요. 당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나한테 이렇게 큰소리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리고 치사? 내가 진짜 치사한 게 뭔지 보여줘? 이때까지 나한테 허락 없이 당신 집에 쏟아부은 내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그걸 또 받아내겠단 말이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면 되지. 꼭 그렇게 다 따지고 들어야겠냐고. 그냥 적당히 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말까지 나오게 한 사람은 당신이란 생각 안 해? 그리고 먼저 선 넘은 사람이 누군데? 요즘에 와이프 말도 없이 와이프 월급을 시댁에 다 쏟아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여튼 각오해. 난 무조건 다 받아낼 테니까.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제 진심을 가득 담아 힘있게 말했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후 남편은 집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입을 닫은 남편은 시댁에 가서는 얼마나 수다스럽게 굴었는지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시댁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시모에게서 연락이 와 저를 쥐잡듯 잡기 시작했죠. 너는 돈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구니까 좋니? 좋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키워준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거 아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듣고 어찌나 불안지 어젯밤에 잠도 한숨 못 잤다고. 만약 제가 시모였다면 저에게 미안해서 연락 한 턱 할 수 없을 텐데 저에게 이렇게 당당히 연락해온 것도 모자라 이딴 말을 이리도 당당하게 하다니 역시나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동시에 화도 났고요. 평소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어넘겼을 저도 도저히 웃어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참에 시댁에도 제대로 한 소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다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저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효도? 좋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저도 맡고 싶지 않아서 여태껏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도 정도껏이어야 참죠. 효도하는데 정도가 어디 있어? 그리고 네가 뭘 했다고 나한테 감히 큰 소리를 치니? 다 우리 아들이 도와줬지. 네가 도운 게 뭐가 있다고. 도운 게 없다니요? 시댁에 들어간 돈 전부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남편한테 준 돈이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7년 내내 벌어서 남편 줬더니 모아둔 돈이 땡전 한 푼 없다는 게 그런데도 제가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자연스럽게 언성이 올라갔고 휴모도 조금 당황했는지 잠시 멈칫하는 것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시모는 다시 당당한 목소리로 제 화를 도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그까짓 푼돈 때문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니? 살다 보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꼴을 다 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도대체 너희 친정엄마는 뭐하고 계시니? 뭐라고 계시길래 딸이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냔 말이야? 아니면 네 엄마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딸 자식 교육을 못 시키는 거니? 그런 거면 지금 말해. 내가 네 친정엄마 목까지 아주 제대로 교육해 줄 테니까. 이석의 끈이 끊어진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눈앞이 잠시 멀어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더는 어른 대접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위가 딸이 번 돈 다 가져가서 시댁에 다 줬다고 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 부리시겠죠. 저도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서 겨우겨우 참고 있으니까 괜히 친정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저 자극하지 마세요, 어머님. 여기에서 얼굴 더 붉히고 싸워봤자 피차 좋은 일 하나 없으니까요. 시모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는 저의 행동에 열을 받을 대로 받았는지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만 구했어도 내가 특별히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너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 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 난 돈 가지고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물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며느리한테 시댁 오지 말란 말을 협박이라고 한다니 너무 웃겨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에 한번 허하고 웃어준 후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오지 말라고 하면 겁나는 줄 아세요? 저야 고맙죠. 그렇지 않아도 한동안은 그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주셔서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날 저녁
시모와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남편이 개거품을 물고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저는 그 모든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할 말이 그렇게 많으면 늘 하듯 네 집에 가서 네 엄마한테 해라는 말만 해주고 말이에요. 그 후 저는 시모가 말한 대로 시댁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의 생신은 물론이고 명절에도 시댁에 가기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죠. 처음엔 홧김에 저러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생신에 이어 명절에도 아예 가지 않으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생신 때도 나 몰라라. 명절 때도 나 몰라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난 그저 당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는데 내가 갈 필요가 없잖아. 우리 엄마가 진짜 당신 보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겠어? 와서 빌어라는 말이잖아.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게 빌면 용서해준다는 뜻이라는 걸 진짜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내가 알았다고 한들 내가 왜 빌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당신이 버릇없이 굴었다며.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고 화가 나겠냐고. 당신 엄마 입장이 어떤지 몰라도 내 입장에선 충분히 할 말 한 거니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시댁에 쏟아부은 돈은 효도라고 포장하고 친정에 도움 주는 건 아깝다고는 당신이랑 더는 이런 말다툼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미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에게까지 오만정이 떨어진 상황이라 길게 말싸움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 아닐까. 제 생각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혼 쪽으로 기우는 사이 시댁에서 다른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이가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축하하는 마음보단 돈 걱정부터 되더군요.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엔 돈이 없었고 신우이도 돈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해결 방법이 있으니 결혼한다고 설치는 것이겠지 생각하며 신우이의 결혼을 잊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저와는 말도 섞지 않던 남편이 그날따라 저녁도 직접 준비하고 욕조에 목욕물까지 받아놓고선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스러웠지만 우선 샤워를 하고 식탁에 앉아 남편이 차린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던 남편은 제가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이번에 경희 시집 가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돈이 없고 경희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네. 그래서 말인데 당신 퇴직금 좀 앞당겨 정산받아서 경희 시집 자금 좀 마련하자. 오래 일했으니까 그 돈도 꽤 될 거 아니야. 조심스러웠던 이야기의 시작과는 달리 돈 요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하더라고요. 저희 사이가 그렇게 나빠진 이유를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에 말문이 턱하고 막힌 것도 잠시. 저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신 동생 시집 가는데 왜 내 퇴직을 내놓으래? 내가 방금 말했잖아. 우리 집엔 돈이 없고 동생도 돈이 없다고. 이럴 때 당신이 나서서 도와주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당신은 뭐하고 내 퇴직금을 달라고 하냐고. 당신도 회사 다니잖아. 심지어 나보다 더 오래 다녔잖아. 당신 가족이니까 당신이 도와. 난 당신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내 퇴직금을 어떻게 써? 그거 뒀다가 나한테 큰일 있을 때 뺐어야지. 사람 한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목돈 정도는 쥐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이 말을 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인간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변하지 않겠구나 였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드니 우리의 끝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혼 말입니다.
그 짧은 순간 이혼까지 결심하고 나니 저도 못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 줄 알고 그걸 홀라당 당신 동생 결혼 자금으로 써? 나는 내 돈으로 당신 동생 결혼까지 시킬 마음 없으니까 당신 동생 결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단호한 대답에 남편은 화를 내기도 하고 저를 달래보려고도 했었지만 그럴수록 저의 마음은 이혼이란 결심에 힘을 더 실어줄 뿐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지른 잘못과 시댁에서의 행동들이 다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남편에게 통보만이 남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부모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저인데 그날따라 휴대전화 벨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우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일이 나긴 했구나 하는 마음에 옷을 황급히 갈아입으며 부모님께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죠. 그리고 그때 부모님께서 오열을 하시며 남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동생은 제 눈앞에서 누워 있었고 이미 온몸은 차갑게 식은 후였습니다. 잠을 자듯 눈을 감은 남동생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남편은 슬픔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흔한 측은함도 없어 보였죠. 그럼에도 장례식장은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어디냐고 생각했는데 그 행동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마지막 날이 되자 저도 더는 나올 눈물이 없어 가까스로 눈물을 그치고 오신 분들께 인사를 건네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남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부조금 통이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라고. 인간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저 돈을 노리는 것은 아닐 거라고. 내가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닐 거라고 얼마나 바라고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람도 결국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부조금통을 열어 봉투를 확인하던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대박. 이 사람은 50만 원이나 넣었어. 처남이 주변에 잘하고 살았나 봐. 아닌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잘하면서 사신 건가? 하여튼 꽤 쏠쏠한데. 그 말을 듣는데 화가 확 올라가면서 배신감에 말랐던 눈물이 또다시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만 뚝뚝 흘리며 노려보자 남편이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당신도 적당히 좀 해라.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겠어. 동생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그만 좀 울고 마무리나 해. 집에 가서 좀 쉬게. 그 어떤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땐 마지막까지 남동생을 잘 보내줄 생각만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의 끝이 고작 이혼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조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 그래서 말인데 이걸로 우리 동생 결혼시키자. 이 돈이면 내 동생 시댁 눈치 볼 것도 없이 당당하게 결혼시킬 수 있겠어. 이렇게 남편이 끝까지 선을 넘으니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이혼이나 하고 끝내려 했던 제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복수라는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복수처럼 부질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딴 짓을 당하고 나니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100번 옳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혼자 콧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2번은 없을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죠.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건 남편에게 그 어떤 확답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의 결혼자금 이야기를 꺼내도 구체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며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알겠다는 확답을 절대 주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행동하니 남편은 제 예상대로 시모와 신우이를 이끌고 온 백화점을 누비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제가 돈을 주지 않았으니 본인의 카드를 흥청망청 쓰며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지는 순간 저는 변호사를 만나 더욱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제 월급이 제 허락도 없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도 빠짐없이 다 제출했죠. 처음 이혼 상담을 받을 땐 돈을 다 돌려받을 거라 엄포를 했으나 진짜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아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더욱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 시댁에선 카드로 결혼 준비를 다 마쳤더라고요. 남편의 카드뿐만 아니라 시모 신우이의 카드까지 다 돌렸으며 말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카드 명세서를 꺼내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동생 결혼 준비하느라 쓴 돈이랑 목록이야. 나랑 엄마 그리고 동생이 카드 쓴 것까지 다 뽑아왔으니까 당신이 계산해서 싹 다 나한테 보내주면 돼. 그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을 듣자마자 씩 웃으며 준비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봉투 안에 돈이 들었다 생각했는지 해맑게 웃으며 봉투를 받더라고요. 와, 벌써 준비한 거야? 역시 우리 마누라. 준비성 하나는 철저하다니까. 금액은 넉넉하게 넣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봉투가 얇아? 혹시 수표? 이게 뭐야? 이 서류들은 뭐냐고? 설레발을 치던 남편은 내용물을 확인하곤 얼굴이 굳더라고요. 굳을 수밖에요. 그 안엔 이혼 서류와 함께 그간 남편이 저도 모르게 시댁에 주었던 제 돈이 싹 다 정리된 서류가 있었으니까요. 한동안 넋을 놓고 서류를 살피던 남편은 얼굴이 굳다 못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곤 말까지 더듬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슨 장난을 이렇게 심하게 쳐.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리고 최근에 우리 좋았잖아. 싸운 적도 없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좋기는 무슨. 당신 혼자 좋았겠지. 내가 돈 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말이야. 나 당신이 당신 집은 내 돈 다 끌어다 도와주면서 우리 친정에 땡전 한 푼 도와줄 돈 없다고 했을 때부터 해서 내 동생 장례식 부조금으로 네 동생 시집 보내자고 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내가 신도 아니고 네가 그딴 짓을 하는데 어떻게 너랑 살겠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라니까? 네가 한 짓을 좀 생각해봐.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게 갑자기인지 아닌지. 어쨌든 난 네가 뭐라고 하든 너랑 계속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 처음엔 애써 상황을 부인하던 남편도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지 급하게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러지 마. 이혼이라니. 그래, 나한테 이때까지 섭섭했던 거 많았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건 내가 다 말했잖아. 가족이 힘들다는데 거기에다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럼에도 당신이 과하다고 했으면 그만했어야 했는데 당신 말 무시해서 미안해. 딱 마지막으로 내 동생 시집만 보내고 나면 다신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일단 마음 좀 돌리고 다시 잘 이야기 나눠보자.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에도 신우이 결혼자금 이야기를 한다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인간은 저를 정말 무슨 호구 등신으로 아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지? 네 동생 결혼은 네 힘으로 알아서 시켜. 정 능력이 안 되면 시집 안 보내면 되겠네. 네 동생이 결혼하든 말든 난 모르겠고 이때까지 내가 쓴 돈뿐만 아니라 너희 집 식구들이 나한테 한 짓, 네가 나한테 한 짓까지 다 돈으로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하고자 했던 말을 끝낸 저는 지체 없이 남편의 짐을 보이는 대로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처음엔 저를 붙들고 애원하던 남편도 더는 소용없다 싶었는지 현관 밖에 내팽개쳐 있는 물건들을 챙겨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 날 꼭두 새벽부터 슈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오기는커녕 동생의 소식을 듣고서도 연락 한 통 없던 그 시누이가 말이에요. 집으로 무작정 들이닥친 시누이는 악다구니를 쓰며 저에게 기가 막히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면 나는 어쩌라고요? 내 카드값은 어떻게 하라고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언니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다 상관없으니까 이혼할 때 하더라도 돈은 내놔요. 내 결혼자금 내놓으란 말이에요. 시누이는 미쳐버린 것처럼 본인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광기 어린 시누이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저는 표정의 변화 하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미치려면 곱게 미치고 미친 짓을 하려거든 네 집 가서 미친 짓을 해. 어디 아침부터 찾아와서 돈 타령이야? 나한테 돈 맡겨놨니? 아니면 나한테 100원이라도 빌려줬어? 그 나이까지 모아둔 돈 한 푼 없는 게 모자랑이라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야?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한 거야? 거기에다 반말까지. 너 미쳤어? 어디 하늘 같은 시댁 식구한테 반말 짓거리야? 누가 하늘이라는데? 그리고 나 이혼한다는 이야기 다 들었다며? 이혼하는 마당에 싸가지도 없는데 개념도 없는 너한테 내가 존댓말이라도 할 줄 알았어? 상대방한테 예의를 바라기 전에 너부터 돌아봐. 하늘짓은 개똥같이 하면서 어디 남의 언행을 지적해? 저의 정확한 지적에 시누이도 말문이 막힌 듯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이를 바득바득 깔며 한참 저를 노려보던 시누이는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인지 되지도 않은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줘? 내가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회방 놓을 거라고. 그것뿐인 줄 알아? 네 부모님 분식집도 가만 안 둘 거야. SNS든 뭐든 나쁜 소식 다 내서 쫄딱 망하게 할 거라고. 알아? 저를 두고 하는 협박과 욕설, 그리고 부모님을 두고 하는 협박까지. 시누이는 입에 걸레라도 문 듯 거리낌 하나 없이 험한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시누이를 힘으로 제 앞에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내내 저희 부모님을 입에 올리며 협박질을 하는 시누이를 보며 결심했죠. 시누이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시누이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통보하기 전에 다 정해진 상견례였기에 저도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당연히 다 아는 상황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통쾌한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저의 등장에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시누이의 면을 세우고자 그 장소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다들 알 테니까요. 저는 차례로 그 인간들의 얼굴을 훑어본 다음 그대로 테이블로 걸어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예비 사돈 어른들과 예비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쪽이 결혼하려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이나 알아요? 30살 넘게 모은 돈이 단 한 푼도 없어서
새언니 남동생 부조금으로 시집 가겠다고 하는 여자예요. 아주 대단한 여자라고요. 제 말을 들은 신우이의 예비 남편의 얼굴은 급격하게 굳어지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앞에선 요조 숙녀인 척 연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조 잘하고 살림 잘 꾸려나가는 연기를 했을 테니 그 충격은 더욱더 커 보였죠. 저는 충격에 빠진 예비 남편에게 시선을 거두고 예비 사돈 어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집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잘 됐다고 장례식장에서 하하호호 부조금이나 세며 그 돈에 침 흘리는 인간들이 이 집안 인간들이에요. 어른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고 저는 거기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자기들 노후자금 한 푼 없어 며느리 월급으로 생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기색 하나 없었고요. 이런 집안이랑 귀하디 귀한 아들이랑 결혼시킬 건가요? 이런 집안이랑 가족이 되실 건가요? 며느리한테도 이러는데 사위한테는 과연 어떨까요? 저의 마지막 한 방이 제대로 먹힌 듯 예비 사돈 어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그 뒤를 따라 가버렸고요. 말릴 새도 없이 세 사람이 자리를 떠나버리자 신우이는 완전히 돌아버린 듯 발악을 하며 저에게 돌진해 오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내 인생을 망쳐? 네가 뭔데 내 결혼을 망치냔 말이야. 내가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다 잡아 뜯어버릴 거라고. 미친 건 너지. 감히 남의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해? 그딴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할 땐 네 결혼 끝장날 각오는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협박한 신우이를 그냥 보낸 것이 한이 될 지경이었는데 잘 됐다 싶어 신우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있는 힘껏 잡아 흔들며 바닥으로 던져버렸죠. 바닥에 널브러진 신우이는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딸이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꼴을 본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또 엄포를 놓더라고요. 너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너 콩밥 먹이고야 말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먼저 찾아와서 욕을 한 것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협박한 건 다름 아닌 그쪽 딸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 두고 보자고요. 누가 콩밥을 먹게 될지 말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는 손을 치켜들었지만 제 뺨을 때리진 않더라고요. 저에게 손을 댔다간 진짜 해결하지 못한 큰일이 일어날 거란 걸 느낀 것이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으론 온갖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입은 꿈쩍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저에게 고통만을 주었던 사람들의 꼴을 살펴보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긴 소송을 통해 마침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월급을 시댁에 썼던 것은 다 돌려받았어요. 높은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를 통해서 말이에요. 큰일이 생기면 써야 한다던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퇴직금이 결국엔 저에게 다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소송이 길어진 탓에 자연스럽게 전 남편의 회사에 이혼한다는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호기심이 참 무서운 것이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는 몰라도 이혼 사유도 다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아내 남동생의 부조금을 본인 여동생 결혼자금으로 쓴다는 사실이 퍼졌으니 뒷담화는 물론이고 면전에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판은 당연히 바닥을 기었고 그 누구도 전 남편과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시댁도 꼴이 우스워진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이혼해 딸은 파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었겠어요?
거기에다 둘 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한 이혼과 파혼이었으니 망신살은 물론이고 30년 넘게 유지해온 모임에도 못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처음부터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한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자기 무덤 스스로 잘 팠다 싶었네요.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혼한 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세월 참 빠르지 않나요? 우선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소송이 끝난 후에도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부모님도 분식점을 정리하셨고요. 모든 것을 마무리한 저희 가족은 다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저희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껏 동생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기도 했고 그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엔 가족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요즘엔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을 파는 카페를 할 생각이에요. 소품들은 예전에 일하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이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게 한편엔 부모님의 작품도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엄마는 뜨개질로 만든 소품을, 아빠는 목공 솜씨를 살려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두 분이 적적하게 시간을 보내실 일도 없으시니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요즘 꿈은요, 좋은 곳에 가게를 차려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훗날 부모님을 보내드릴 때 후회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 남동생을 만났을 때 당당히 네 목까지 부모님께 효도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게요. 물론 제 행복도 찾으면서 말이죠. 우선 지금 그 시작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으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시겠죠? 이렇게 긴 사연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사연을 쓰겠다 마음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제 한탄과 한풀이 정도만 하고 싶었어요. 사연을 들으며 저도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알리며 위로도 받고 싶었고요. 그런데 막상 사연을 마무리할 때가 되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 사연을 듣는 분 중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계신다면 제 부족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요. 혹시나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복수의 복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도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끔을 제외하면 빈틈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 지금이 지옥인 분들은 그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조금의 용기를 내보시길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네요. 지옥을 벗어났더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말이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